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 1,390원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 건데요. 매번 이유도 같습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오른 만큼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사용자 측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동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매번 같은 이유로 파행을 겪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대로 둬도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가 이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갈등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 나오셨고요. 자유기업원의 고광용 정책실장, 한국 소상공인정책포럼 이승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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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네, 당초 11,500원을 제시했던 노동계는 2차 수정안에서 11,460원으로 소폭 낮췄습니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가 또 1070원으로 소폭 높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차 수정안에서 일단은 간극이 좀 좁혀졌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소장님. 예,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6차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근데 노사양 위원이 처음에 경영계위원은 이제 동결했었고 노동계에서는 이제 1,500원 남짓 이제 14.7% 인상을 했는데 이 수정안을 보면 이제 재밌습니다. 노동계는 이제 40원 정도 내려갔고, 네. 경영계는 이제 40원 정도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측의 합리적인 이 최저임금 인상과 이 등폭에 대해서 논의한 게 아니라 경영계에서 1, 20원 올리면 이제 노동계는 1, 20원 내리고, 그래서 사실상 현재 지금 6차까지 진행된 것은 최저임금 논의라기보다는 양측에서 사실은 밀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 주 다음 주에 진행되는 이제 7차, 8차에 진검승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간극이 좁혀졌다기보다는 서로 이제 한번 어느 정도 최저임금 인상과 인하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건지 이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늘린 것만큼 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하지만 일종의 명분 싸움 같기도 하고요. 먼저 얘기 듣겠습니다. 사실 저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지금 입장 차이가 굉장히 많고 크고요. 사실 저희는 동결을 해도 시원찮다. 왜냐하면 계속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 과연 우리 소상공인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냐는 그런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할 말 하안이죠. 네.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논의를 통해서 올해 최저임금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은 상태인 거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노동계와 또 사용자 측 언제나 그렇긴 하지만 또 이렇게 간극이 상당히 컸단 말이죠. 어쨌든 좁혀가긴 합니다. 좁혀가긴 해요. 예. 최저임금 문제는 거의 매년 이게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왔고요. 사실 점진적으로 좀 최저임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그 경영계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방 압박으로 올 수 있는 인건비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상당히 이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노동계하고 경영계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나,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경영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10,000원 이상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뭐 월로 따지면 200만 원이 좀 넘는 수준인데, 이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게, 특히 이제 전반적인 원료비나 이런 물가적인 문제가 크겠죠. 네.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또 인건비까지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노동계의 요구는 좀 지나친 감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같이 공통 분모가 물가거든요. 물가에 대한 부담을 노동자 측도 느끼는 거, 사용자 측도 지금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는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할 텐데 가장 피부적으로 체감도 느낀 게 생계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1시간 일해서 1030원을 받고 있는데 이 소득 대비 지출 구조를 보면 저소득 집단이 되게 힘든 구조예요. 네.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체감도로 느끼는 게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최저임금 1시간 일해서 햄버거나 짜장면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냉면 한 그릇도 여름에 이제 먹을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1분이라고 해서 이제 20% 저임금 노동자들은 사실은 번 거에 비해서 지출이 더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1인 가구, 2인 가구가 기본적으로 생계를 살 수 정도의 좀 최저임금 인상돼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영계 소상공인도 이해를 하지만 독일이 이제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결정했거든요. 2만 40원대에서 2만 2천 원, 2만 3천 원대로 독일은 이제 2년을 연속 결정합니다. 우리는 1년만 결정을 하는데. 네. 2만 3천 원이요? 예, 많이 올렸네요. 내년 2만 2천 원, 내후년에 2만 3천 원대. 단계별로. 예, 그래서 8.4%, 5% 이렇게 이제 올린 거거든요. 우리는 1년만 결정을 하는데 독일은 이제 2년씩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럼 독일이 우리보다 이제 경제 GDP나 이 대국이라고 하더라도 네. 최저임금 2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우리가 GDP 10위의 국가인데 이런 걸 고려하면 전 세계 선진국의 경제 수준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계비 그리고 GDP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노동계가 요구하는 14.7%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난 10년 동안에 평균 올랐던 5%에서 7% 저는 좀 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5에서 7% 정도 인상 정도. 소상공인 생각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지금 고물가는요. 소상공인은 가게의 특성과 그리고 또 기업의 특성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노동자이고 그리고 번 돈으로 또 지출해야 되는 가게지 않습니까? 양쪽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받는 물가 압박,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 플러스 기업이 느끼는 이 물가 상승,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둘 다 받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에게 고통스럽습니다. 예. 좀 전에 그 독일 사례를 말씀을 주셨는데 네. 같은 이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독일은 사실 유럽에서도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제조 강국입니다. 고용에서의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렇고 또 더욱이 이 소상공인은 제가 알기로 지금 한 6%에서 7% 정도의 비중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실 제조업의 이제 이 위협 이상이 많이 추락했고요. 일부 제외하고 일부 산업 제외하고 그리고 소상공인의 비율이 지금 2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자체가 다른데 그것을 수평 비교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 기관이죠. 파이터치 연구원에 따르면요.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건 결국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게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노동자들이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역설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통계적으로 또 경제학적으로도 미국에서의 분석 결과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전체 노동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그 저임금 또 시간제 노동자의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거나 소득이 감소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파이터치 연구원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는 동일한 결과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 사실은 저임금 노동자들한테 유리한 대책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도입했을 때 제2, 제3의 효과를 보면 오히려 거꾸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폐해가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지금 이 파이터치 연구원이 작년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14만 개 일자리가 줄고 이게 과속화되면 고용률이 3에서 5% 등락폭도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 그러냐?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4년 동안 우리 고용률이 67%에서 69%까지 올랐어요.
지난 3년 동안. 네. 그럼 파이터치 작년에 연구에서 우리가 최저임금이 1.7% 올랐는데 올해 1030원으로. 그럼 올해 고용률이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용률이 증가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로 이 파이터치 연구원에서 이 비정규직이 구체적으로 뭔지 밝히질 않아요. 풀타임 기간제 계약직인지 시간제 근로자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최저임금 인상할 때 이 자료를 객관적으로 보면 한 2일 정도 월 근로일수가 줄습니다. 비정규직이. 당연히 이제 근로일수가 이제 줄으니까 이제 시간이 감소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임금 부담에 따라서 기업이 시간제로 전환한 건지 아니면 40시간 일하는 계약직을 2시간 줄여서 38시간을 한 건지 이건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 자료만 그대로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근로시간이 줄어서 임금 소득 감소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초단시간 노동자 등 시간제가 많이 일어나서 여타의 임금 소득이 감소한 걸로 이 자료는 볼 수 있죠. 네. 결국에는 비용 부담, 임금 부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 여지, 근로시간이 줄어들 여지가 있고 그 타격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더 심하게 받는다라는 게 연구소의 연구 결과란 말이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계속 임금 비용 이런 인건비 부담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대응을 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무인화라든지 맞습니다. 2명 고용할 거 1명으로 줄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현실인 거죠. 현실이죠. 일단은 이 소상공인과 이 그 최저임금 인상 역설 또 이제 주휴수당의 역설을 살펴보면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사실 단시간 근로자거든요. 네. 예. 15시간 미만이니까 14시간 근로자를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근로자 입장에서의 고용의 질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일자리의 질이 더 떨어집니다. 일례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2019년 사이에 이 대학생 20대 아르바이트들이 많이 경험한 일인데요. 최저임금이 갑자기 10%씩 2번 2년 연속으로 10% 이상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이슈가 됐던 거는 주휴수당이었어요.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건데 주휴수당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서로 인식하지 못하다가 20%의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네라는 게 이슈가 돼서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제 주휴수당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갑자기 총 이제 인건비가 거의 40~50%가 오르게 된 결과가 나온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전에는 대학생들이 월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한 곳의 편의점에서 한 뭐 30시간 정도, 주 30시간 정도 일하고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 최저임금 이슈가 한 2년 정도 벌어지면서 이제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두 곳, 세 곳의 편의점과 카페에서 쪼개기 알바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쪼개기 알바하는 게 대학생 입장에서 이동거리도 있고 구직 활동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예. 노동의 편의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약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동으로 인한 수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동의 편의성, 특히 단시간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20대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의 편의성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좀 큰 단위로 물론 판단을 하시겠지만 전반적인 임금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는 계속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최저임금의 하방 압박, 인건비 압박이 커지고 네. 또 현재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출이나 이런 게 더 어려워지면 어쨌든 그 신규 채용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물론 최저임금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물가 상승과 여러 가지에서 소비 위축도 있고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 대응은 지금 현재 경력직 채용 위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신규 채용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렇게 이제 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실제 기업에서는 청년 신규 일자리 채용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지금 정부가 그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15시간 지금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이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죠. 이거를 이제 15시간 미만 일하는 이제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연차 유급 휴가를 주는 방안. 그래서 이제 법을 뭐 개정하게 되겠죠. 이걸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단 말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장에서 말이죠.
지금 현행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대표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는 법률을 모두 적용하지 않고 일부만 적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초단시간, 즉 15시간 미만은 사회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연차 휴가 의무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현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 규모가 140만 가까이 되니 이게 이제 적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수원시 네. 인구보다도 더 많으니까. 그래서 볼 때 어떤 정책부터 먼저 해줘야 사각지대에 좀 취약성을 줄일 수 있을까. 이제 검토한 것이 연차 휴가인데 이건 풀타임 노동자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시간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절반 미만 일하니까 연차도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휴수당 지급하고 사회보험 문제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이제 지급하게 되면 이제 자영 소상공인들이 부담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일주일 7일 중에 6일을 일할 수 있고 1일은 우리가 주 5일제니까 하루에 주휴 쉬는 대신 시급을 주는 하루치를 이제 주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소상공인은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건 나와봐야 되겠지만 정부가 주휴수당부터 지급을 먼저 할지 단계적으로 연차나 사회보험부터 할지인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노동계에서도 이건 이제 현실화 이야기는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전 세계 기준은 아니니까 주휴수당은 폐지하고 최저임금이나 급여체계 개편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조금 향후에 개편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연차휴가나 사회보험이 아마 소상공인에 더 부담이 될 것 같고 일부를 좀 정부가 과도기적으로 한 3년, 4년 연착륙하기 위해서 지원하면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사회 통합성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상공인들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그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지금 실질적인 최저임금 기준 한 12,000원까지 올라간다 이런 주장도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15시간 미만 근로자들에게까지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이거는 아마 단호히 반대하실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그냥 뭐 이건 뭐 반대를 넘어서 이제 죽으라는 거냐라는 반응이 사실 현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통계상 지금 1인 자영업자의 수가 400만이 넘습니다. 766만 소상공인 중에서 3분의 2 가량이 고용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인데요. 그럼 이분들에게 과연 근로자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초단시간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부족한 일수를 메우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분들의 임금을 이렇게 갑자기 인상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보고 이제 죽도록 일하다가 이제 죽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심정적으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그 전원회의에서 업종별로 차등 지급하는 최저임금 차등 지급하는 논의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이것도 소상공인들이 좀 주장했던 부분인 건데 이것도 지금 무산이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차등 지급. 사실 뭐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차등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최저임금 틀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이제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차등 지급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대기업과 그리고 노동 인건비의 비중이 낮은 대기업과 자본재 산업과 그리고 중소기업과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소상공인 그리고 소상공인은 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달리 자기 스스로 노동하는 노동량 자체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하나의 잣대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 시대와 과연 부합하느냐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이런 시대에 과연 부합하느냐 87년도에 만들어진 체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때는 개발도상국이었고 저임금에 편승한 그런 이제 성장을 추구했던 시기고 지금은 저희가 G20에 해당하는 선진국입니다. 그러면 이 틀에 맞게끔 다시 한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이 구조는 재검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경영계에서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필요하다고 보시죠? 네. 지금 현재 지역별로 물가 수준도 다르고 네. 그다음에 업종별로도 보면 노동생산성이나 지급할 수 있는 급여의 수준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전국이 그리고 전 업종이 똑같이 최저임금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가 이어져 왔는데 어떻게 보면 불문율처럼 계속 가져오고 왔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또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지역별로 지금 경제 수준도 좀 다르고 또 경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이 매년까지는 아니도 아까 2년에 한 번씩도 좋은데 노사 간 타협을 통해서 또 지역에서도 노사 민정 간의 타협을 통해서 얼마든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생활임금 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는. 그래서 네. 서울시 생활임금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조금 얹어지는 수준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면 얼마든지 차등할 수 있는 길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사간이 다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은 이미 이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부결이 된 거긴 하거든요. 네. 매년 이제 안건으로 올라오는데 아마 최저임금을 차등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음식 숙박,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 하면 저는 예견되는 게 한국의 해당 그 차등 업종 서비스 경쟁력이 전 떨어진다고 봅니다. 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 차등한 업종에 예를 들어서 1030원인데 11,000원으로 올랐어요. 근데 5개 업종을 1020원만 한다. 50원만 한다. 누가 갈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주 노동자가 가거나 혹은 고령이거나 일부 아르바이트 성격의 청소년 청년 근로자 갔을 때 우리나라가 서비스 산업이 이제 70% 가까이 되는데 이 부가가치를 상승하는 데 있어서 고성과 작업 시스템으로 전환 못 하거든요. 휴먼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서비스 산업에 일하는 사람들의 숙련, 노하우, 안목지, 고객 응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차등했을 경우에 그걸 생각해봐야 돼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 폐업률이 높은 업종을 보면 다 그런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단순히 20원의 단위당 임금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영소상공인에서도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한시적으로 도입을 해서 효과 측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차등 적용한다고 해서 좀 낮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업종 말씀하신 그런 효과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걱정이 된다면 업주가 알아서 이건 최저한이니까 거기에 맞게 올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정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시장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시장의 자율성에 의해서 임금이 형성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네. 설령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번 파일럿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최저임금위원회는 산하위원회로 생계비위원회, 임금수준위원회 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위는 2차, 3차 과정에서 딱 한 번 회의하고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이나 노동자, 국민 전반적으로 가장 핫 이슈인 이 제도를 볼 때 어떤 쟁점이 있고 내년엔 이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쟁점에 대해서 준비를 거의 안 하죠. 매년.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견에 대해서 네. 테스트하고 연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봅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좀 저희 소상공인 의견도 조금 말씀하시죠. 그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대면 서비스 업종이 사실 소상공인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비스 경쟁력의 이제 약화를 우려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저희는 사실 서비스 경쟁력 그 이전에 생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많은 이제 이 서비스 사업장들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골목 상권을 보면 많은 사업장들이 이미 문을 닫았거든요. 이미 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이제 생존 경쟁력 자체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경영을 해야 그래야지 서비스 질적 성장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이제 그 이하로 저희는 내려갔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이 최저임금은 사실 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초보 근로자를 대상으로 책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정규직 근로자 또는 노동을 할 때 이 정도의 가치는 노동자에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 노동의 가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소상공인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의 그러면 노동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담보하고 보장해 줄 것이냐는 거죠. 소상공인이 근로자보다 훨씬 노동의 질이 떨어지고 노동량이 많고 노동 강도도 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상공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
측면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노인이 될 때가 되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추경에서도 부담경감 소상공인 자영업에서 1조 5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비즈 플러스라서 1,300억 그리고 택배 배송 2,030억에서 약 2조 지금 긴급 추경 편성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 40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건 이제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서 명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게 최저임금 시급 인상으로 문 닫는 거냐? 포화 상태에 이 소상공인의 치열한 생존 경쟁의 문제인 거고 원자료하고 임대료, 로얄티, 수수료 이 문제인 것이냐를 좀 소상공인도 좀 진지하게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조금 죄송해요. 이게 좀 서로 토론이니까요. 네, 대담이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추경에서 그 정부의 어떤 그런 지원으로 추경 지원으로 40원 정도는 상쇄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원 대상이라는 것이 극히 일부거든요. 어쨌든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전체 소상공인에게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최저임금 정하는 매년 그 절차가 시끄럽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서로 사실상 평행선인 거죠. 나중에 결정되는 거 보면 사실상 정부 측이 지명한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따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좀 바꿔보자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아무도 말을 못하도록 뭐 물가라든지 경제 상황 같은 것들을 다 반영한 공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차라리 대입을 시켜서 아무도 이견 달지 못하도록 그냥 그거에 따라 산출을 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위원회라는 이 특성을 바꾸자라는 의견도 있고 차라리 그냥 고용부처에서 독임부처에서 정하자. 뭐 이런 의견,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이거 먼저 들을까요? 아까 예. 하실 말씀이 많다고 방송 전에 주셔가지고 먼저 하시죠. 네, 그 소상공인은 저희는 논의 구조와 그다음에 고려 요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좀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 논의 구조를 보면 저소득 소상공인, 소공인을 대변하는 그런 사용자위원이 없습니다. 저희는 노동자 입장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위원회도 보면요. 저희 소상공인들하고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비수도권에 있는 근로자, 특별고용 노동자 이런 분들이 이 노동자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현재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 전체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폭넓게 대변하고 있는가? 그리고 특히 최저임금에 대한 영향이 큰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입장을 과연 폭넓게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이 논의 구조에서 저희는 상당히 이제는 좀 새로운 테이블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첫째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고려 요소인데 대체로 이 노동계에서 주장하시는 걸 보면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을 주로 지표로 삼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노동 생산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취업률, 폐업률, 그리고 또 금리도 사실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원가 요소이기 때문에요. 노동자도 금리 지출이 있고 소상공인도 금리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럼 환율도 봐야 되겠네요. 환율도 그거는 또 사실 좀 환율까지는 저희는 제가 좀 너무 나갔나요? 네, 그거는 뭐 저희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환율까지는 조금 경영계 입장은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는 근데 저희 소상공인은 환율의 영향은 좀 적게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지표까지도 좀 더 우리가 함께 봐야 되고 또 도시별로도 주거비가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정합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이제는 고루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되어야 한다 네. 봅니다. 소장. 일단 최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3자 구조입니다. 노사정. 그러니까 워낙 이제 노사가 대립적이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들어오거나 혹은 이제 공익위원 하는데요. 그 대표님 이제 말씀하신 건 약간 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은 이제 아홉 노사정 27명이 지금 저희 딱 그 구조죠. 예, 그 구조에 있고 경영계위원회도 소상공인 추천 관련된 메이크업이나 펫 이런 대표님들 들어오시는 것 같고
노동자위원회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제 9명이 들어오는데 그 대표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240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고 거기에는 다양한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친구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세종까지 내려가서 교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대표하는 노동 조직이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 같고요. 약간 이 결정 구조에서는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저임금 공익위원회 일방적으로 혹은 중재하거나 조정안을 내는 방식은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은 이제 노동계에서도 좀 많이 이제 동의하는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두 가지는 좀 앞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익위원이 노사의 의견보다는 일방적으로 혹은 특정 입장에서 중재하는 방식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일정한 패턴을 이게 공식이 됐던 제도가 됐던 좀 바뀔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최저임금법에 사실은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생계비, 유사임금, 노동소득 분배율, 생산성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맞춘 산식 공식에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를 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양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 네 가지의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다른 기준을 매년 갖고 오죠.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사실은 핵심 지표는 이제 아니거든요. 생계비를 고려했는데 물가는 경제 성장이 어려우니까 이건 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변수를 너무 많이 갖고 오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도 의견 드릴까요? 네. 지금 노사정 간의 타협 방식으로 가는 것은 뭐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겠지만 한 절반 정도의 지표에 대해서는 제 고민에는 노사정 관련된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아까 최저생계비나 이런 기준들 그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뭐 GDP 변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물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좀 경제 지표가 믹스돼 가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성 요소로서 그것도 지표도 사실은 타협이 필요할 건데 네. 그런 지표화를 통해서 매년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그걸로 결정하게 하는 게 맞다. 이 공익위원회 결정은 사실 대부분 뭐 합리적 기준이 있어서 저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평균으로 결정하거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는 좀 고민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사실은 특히 위원 구성에서도 볼 때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근로자위원회 구성을 보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각 3명 거의 6명 가까이 돼 있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과대대표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조합원 구성을 보면 이렇게 단시간이나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노동자들 구성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임금의 정규직 노동자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표성이 지나치게 과대대표된 측면도 고려해서 근로자위원회 구성도 조금 조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저임금이나 소상공인과 노동부 사이에 뜨거운 쟁점 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안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자체를 대폭 낮추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동계에 상당히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의견 듣겠습니다. 크게는 지금 퇴직금과 퇴직연금 이원화되어 있는 거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해서 사실상 전 사업장에 이제 의무화 도입을 한다. 그리고 기존에 1년이었던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최저 기한을 3개월로 그러니까 단기 근로 노동자들에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소장님 먼저 들을까요? 이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노후에 일을 하지 않을 때도 모아놓은 퇴직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회사의 경영 상황이나 등에 의해서 이 근로자 퇴직금을 일부 예외일 수 있지만 이제 써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퇴직을 했더니 퇴직금을 줄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 체불일에 약 한 10곳 중에 4곳이 38%가 퇴직금 체불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노후의 생계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가 아니라 연금으로 하면 금융권에 은행, 우체국 등의 안정적인 곳에 맡기기 때문에 중도 인출이나 이런 것을 기업이 함부로 하지 못해서 하겠다는 취지가 가장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바꾸고 일원화하고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에 이제 돈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다른 데 쓰지 못하죠. 그래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취지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렇게 빨리 가는 게 지금 한 20%밖에 안 되는데 퇴직연금으로 전환이 단계적으로 좀 갈 필요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소기업이 또 급격하게 가기엔 좀 힘드니까요. 그리고 지금 1년 이상 재직을 해야 퇴직금이 적립이 되는데 그래서 1년 미만이라도 뭐 8개월, 9개월이 이제 상시 지속 우리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적어도 뭐 3개월, 6개월 이상 하면 퇴직금 즉 월로 계산해서 적립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비정규직 1년 미만 비정규직이 많은 한국 사회에 반영한 것으로 봅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어쨌든 비용 부담이란 말이죠. 예. 특히 이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을 3개월로 낮추게 되면은 사실 단기 근로자들한테도 퇴직금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기업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3개월 퇴직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네. 현재 그 국가별로 봤을 때도 미국 같은 경우는 퇴직금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하고 물론 사업장들이 하는 데는 꽤 있습니다만은. 네. 그다음에 영국은 2년 이상 근로를 해야 되는 거고 일본은 우리랑 좀 비슷하게 근속 연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년으로 설정된 것을 3개월로 줄인 국가별 사례는 없습니다. 최초의 사례고 이건 너무 과하게 경영계나 기업계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퇴직연금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중간에 기금으로 적립됐던 거를 중간에 빼가는 거는 노후소득 보장이 상당히 우리나라는 중요하게 돼가고 고령화가 심각해지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로 가고 이걸 빼쓰기는 걸 좀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동의합니다만은 3개월로 가는 건 과하다. 단계적으로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서 뭐 9개월이나 6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 그리고 그것도 업종별로 좀 법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업종별로 가능한 수준에서 몇 가지 부분에서 초단 시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한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두는 것은 동의하나 이렇게 일률적으로 갑자기 1년에서 3개월로 주는 거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드립니다. 비용 부담이란 측면에서 보면 소상공인 업계도 반대할 것 같은데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네. 저희들도 어차피 1년 이상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생각하면은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 퇴직연금 도입은 저희들이 이것을 아주 강한 반대를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들여다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소상공인은 과연 그 퇴직금이 있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특히 1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자기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을 했는데 소상공인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지금 노란우산 공제가 그나마 퇴직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란우산 공제의 지금 해직 공제금 수령액이 2023년에 1조 2,600억 원, 2024년에 1조 7천억 원을 상환했거든요. 그리고 고용보험료 가입도 지금 이제 1%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의 과연 이런 그 노후 보장이라든지 퇴직 시 일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 대한 사회 보장은 사실상 거의 전무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소상공인의 과연 퇴직금은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미 소상공인이 벌써 전체의 23%를 상회하는 어쨌든 4분의 1 아닙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 3개월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사실 시기상조죠. 지금 당장 도입하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10%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네. 그 부분에서는 아마 굉장한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홀로 사장님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사장님이면서도 노동자인 본인 스스로가 거죠. 노동자이시니까 예.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안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이제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원래 퇴직금의 취지 자체가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 개념인 것도 있잖아요. 근데 3개월 일하는 사람에게
퇴직금을 줘야 된다라는 건 퇴직금의 본래 취지도 원래 좀 훼손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그 퇴직연금 제도로 이제 전환하면서 사실은 장단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노동 조건이나 비전이나 내가 꼭 맞지 않는데 꼭 여기 있어야 되나? 그래서 더 좋은데 이 노동시장 이동하는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연금으로 가면 어쨌든 이게 이전돼서 IRA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꼭 그 특정 사업장에 발목 잡듯이 퇴직금 제도가 적합하냐라는 건 좀 우리가 반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장기 근속 요인보다는 사실은 노후소득 보장에 더 초점이 있는 것이고 A, B, C 세 번을 이직한다 하더라도 연금 제도에서 이렇게 개인 따라가게 만들면 그 문제는 좀 해소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단기 알바들이 더 극성을 부리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조건만 채우고 이건 우리 소상공인 업계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3개월만 일을 하면은 퇴직금 받을 수 있으니까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요건만 채우고 뭐 이직을 하는 이런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부분은 현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현장의 관점에서 보면 단시간 근로자들이 더 고통을 받을 겁니다. 이제는 시간을 쪼개기 해서 이제 3개월 미만으로 이제 잘라서 계속 돌릴 거거든요. 편의점 알바, 업주 입장에서 아주 단순하게 동네 편의점, 카페 이런 업장에서의 고용의 패턴 자체가 이제 뭐 2달, 뭐 2달 반 일하고 사람을 교체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뭐 단순하지 않습니까? 캐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카페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좀 노동 자체가 상당히 좀 단순 노동이 많아서 그런 사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의 질이 확실하게 떨어질 것이다 봅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으로 갈까요? 지금 또 노동계에 또 이거는 이제 다 마찬가지죠.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공약사항으로 너도 나도 제시했던 주 4.5일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기도가 임금 삭감이 없는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 현대자동차 임단협에서도 이 주 4.5일제가 주요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말 이제 우리 사회가 주 5일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 4.5일제 도입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국민들한테 체감도가 진짜 돼?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 5일제 된 지가 이제 20여 년이 넘었고 어쨌든 공약사항으로 보면 4.5일제를 현재는 법제화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36시간으로 개정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아직은 4.5일제를 하는 기업이나 사업체에 정부는 지원을 하겠다. 0.5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이제 경기도 모델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도가 30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 중에 0.5에 대한 생활임금을 지급하겠으니 신청하십시오라고 그래서 지난 중가에 아마 68곳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 삭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같은 지자체가 한 60여 곳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 추진된다면 지역이나 사업장 규모별로 해서 신청을 받거나 업종 대상으로 해서 한 2, 3년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4.5일제 해도 이제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경험하면서 연착륙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일반 사업체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그래서 법제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법제화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기업이나 업종 부분에서 협약을 맺거나 해서 지원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우려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연착륙돼서 시민 서비스나 기업의 생산력, 생산성에 저하가 없다면 이제 그 다음에 아마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논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그렇죠. 노동계에서 이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소장님 지금은 경기도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전국 단위로 확산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재정 부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당연합니다. 그 임금 삭감 없는 그 주 4.5일제 혹은 그 근로시간 감축 문제는 사실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임금을 삭감하기 어려울지라도 인건비 부담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근무 안 하는 시간만큼 기업에서는 당연히 그만큼의 고용을 하든 추가적인 근로 시간을 그만큼의 비용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4일은 1시간씩 근무를 줄이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 4일 동안은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 날은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한다. 이런 개념인데 사실은 그 1시간씩 덜 일하는 부분이나 더 많이 일하지만 그 많이 일한 만큼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를 줘야 되는 거고 또 금요일 날 오전에 끝나는 거에 대한 생산성 감소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얘기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이 임금 삭감 없는 거는 안 되고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당연하게도 직무 혹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로 된 주 4.5일제는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생산성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 4일제나 4.5일제 근로시간 감축 논의는 상당히 시기상조고 지금 현재 주 52시간도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제2, 3차 노동시장에 노동자들 위한 그들의 현실적인 대책이나 방안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의견 듣겠습니다. 주 4.5일제 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도. 예. 그러나 갈 길에 저는 멀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예. 올해 이제 조금 성장률이 높아져서 이제 1%대인데 그 1%대의 사실 상당수는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이제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성장의 대부분은. 그리고 하방을 할수록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업자 이렇게 내려올수록 여기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성장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곳은 아주 극히 일부이고 네. 절대 다수는 현재 쇠락하고 있고 성장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로 현재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물 경제가. 그걸 봤을 때 4.5일제로 해서 노동 이렇게 그런 부분을 임금 삭감 없이 하면 참 좋겠지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측면은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폭넓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계의 저는 요구 자체는 굉장히 저는 좋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우리가 폭넓게 포용사회의 측면에서 많이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기업들도 많고 한데 매번 따질 때 조업일수 같은 걸 따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조업일수가 줄어들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건 불가피하잖아요. 지금 구조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촘촘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일하는 사업장, 교대제로 생산 라인을 운영해야 되는 사업장은 4.5일 할 때 금요일 오후에 문 닫는 게 아니거든요. 개별 근로자는 4.5일 하지만 다른 근로자가 이렇게 커플처럼 해서 네. 5일 그냥 영업, 6일 공항은 7일 다 운영을 해야 되고요. 병원도. 그래서 교대제하고 생산 라인이 있는 곳은 근무를 4.5일 하는 거지 셧다운, 문 닫는 게 아니다라는 네. 걸 아시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제 주 4일제나 4.5일제 해외의 사례나 지금 국내에서도 일부 시행하는 기업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한두 개의 업체를 제외하고 나서는 생산성이 저하됐거나 매출이 하락됐거나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고성과 작업 시스템으로도 좀 가고 4일제로 가기 전에 4.5일제 같은 테스트 배드를 해서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는지 좀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한 말씀 드리면요. 네. 저는 민간 사업장별로 잠시만요. 네, 짧게만. 짧게. 네. 할 수 있으면 주 4.5일제를 실시하는 것도 좋고 하는데 국가나 이 지자체가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하거나 혹은 지원을 통해서 하는 거는 대단히 단기적 효과에만 있을 뿐이고 사실은 주 4.5일제로 아직은 시기상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어떤 시범적인 모델로 해서 상징적으로 했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계 이슈들이 다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방향은
근로자들의 권리 강화, 보호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분명한 건 노동시장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변화를 잘 담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